앞으로 돈이 좀 생기면 양화거리에 가볼 생각이에요. 양화거리? 거긴 왜? 내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돈이 생기면 오랬어요. 어른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요. 이런 싹바가지 없는 놈.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기 전에 당장 꺼져. 그렇게 화내실 것까진 없어요. 난 다 알고 있는걸요. 내가 뭘 알아? 그러면 나는 돌아서 나오며 소리친다. 그 누나가 그러는데 아저씨도 거기 단골 손님이라던데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경철 작가님의 단편 소설 매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경철은 개간 세계의 문학의 매양을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장편 염소를 위하여, 해밍웨이를 읽을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등을 발표해 우리 시대 가장 소설다운 소설을 쓰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바로 어제 매양 누나가 죽었다. 매양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내 첫 번째 여자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한 번도 매양을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그녀를 매양아 라고 불렀고 그녀는 왜? 라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매양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한두 번쯤은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매양과 나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뒷곁에 장독대가 마주 보이는 집에서 살았다. 거기서 나는 더럽게도 검고 떫은기가 우러나온 것 같은 폐수가 흐르는 하천을 향해 오줌을 갈기곤 했다. 그녀는 화가 나면 곧잘 내 뺨따귀를 올려 붙이거나 발길질을 해대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병신 새끼가. 그러면 나는 그녀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고 펄쩍 뛰어올라 머리칼을 쥐어뜯으려 들었다. 나는 키가 작고 안짱다리긴 하지만 병신은 아니다. 개같은 년. 그러나 매양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잘 지낸 편이다. 그녀는 대개 술, 담배와 진통제 심부름을 시켰고 나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아니면 동전을 받아 질 때도 있었다. 나는 매양이 어떻게 죽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방 안에 앉아서 어쩌면 누워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포크레인이 그녀가 사는 기와집 지붕을 눌렀고 지붕이 그녀의 머리 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모두들 그녀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다. 매양이 살아서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처럼 말했을 것이다. 우리 집엔 모두 7 식구가 살지만 아무도 매양처럼 무너져 내릴 지붕 밑으로 기어 들어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안진뱅이가 다 된 우리 할머니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지난 여름 홍수 때 흙탕물이 하천 제방을 넘실거릴 정도로 차오르자 할머니는 집이 떠내려갈 판에 자신을 그대로 집안에 내버려 두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다. 죽어도 똑같이 죽게 될 거예요, 할머니. 내가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어째서 포크레인이 빗물이 새는 우리 집 지붕은 뭉개 버리지 않고 매양이 사는 집 지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했다.
몸이 덜덜 떨려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날씨가 아니면 아버지는 상점 양지바른 남쪽 출입구 앞에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엄마는 의자에서 졸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 인간 저러다 고꾸라져 죽지 하고 말했다. 골방에 갇힌 할머니는 가래가 글글 끓는 소리로 에구 왜 이리 죽지도 않는다니 라고 말했고 내 위로 있는 두 형들은 걸핏하면 너 이 새끼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했다. 나도 그 말을 내 막내 여동생한테 써먹는다. 죽고 싶니? 그러면 그 애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죽고 싶다. 어쩔래? 생각해보면 나는 매번 뭘 어쩌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을 잊은 것 같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죽이는 일을 말하지만 그것은 밥상머리에서 하는 트림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 집은 생선 가게다. 매일 아침 생선들은 모두 하천을 등지고 하천이 지나는 방향과 나란하게 상자에 담겨 진열된다. 가게가 너무 비좁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쪽으로 처진 차양막 아래 생선들을 진열시킨다. 집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은 두 곳이다. 가게에서 안뜰로 통하는 쪽문이나 모퉁이 쪽으로 난 대문을 이용하면 된다. 방은 골방까지 모두 3칸이다. 출입문 뿐이어서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골방은 할머니가, 안방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여동생이, 그리고 건넌방은 우리 형제들이 쓴다. 내가 키가 좀 더 크거나 두 다리만이라도 곧게 펴졌더라면 주먹으로 내의 두 형들과도 붙어볼만 했지만 그들은 나보다 힘까지도 훨씬 세기 때문에 나는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쓰는 단 한 푼의 돈도 아까워한다. 사내 새끼들이라면 지금 당장 한 푼도 없이 혼자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전쟁 때 내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들어있었는 줄 아니? 고아원엔 내 발로 들어갔어. 제 발로 고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어. 내게 강도짓과 도둑질을 가르친 건 아버지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형제들은 똑같이 도둑질을 배웠다. 처음엔 각자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힘만 들고 별반 소득이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두 형은 함께 나설 방법을 찾아냈다. 그 방법은 이렇다. 요즘엔 장사가 어떠세요? 몇 번 얼굴을 익혀놓은 집에 들어선 나는 주인에게 말을 건다. 처음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문구나 완구점이었지만 나중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집들까지 털었다. 너 아주 어른처럼 말하는구나. 그럼요. 전 벌써 어른인걸요. 지난주부터 면도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가? 웃지 마세요. 누구나 어른은 되는 거니까요. 주인은 낄낄대며 내 모양새를 요모저모로 뜯어보는 눈치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말한다. 앞으로 돈이 좀 생기면 양화거리에 가볼 생각이에요. 양화거리? 거긴 왜? 내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돈이 생기면 오랬어요. 어른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요. 이런 싹바가지 없는 놈.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기 전에 당장 꺼져. 그렇게 화내실 것까지 없어요. 난 다 알고 있는걸요. 내가 뭘 알아? 그러면 나는 돌아서 나오며 소리친다. 그 누나가 그러는데 아저씨도 거기 단골 손님이라던데요? 얼굴이 벌겋게 된 주인 아저씨가 뛰어나온다.
그러면 두 형들 중 하나가 가게로 들어가 금고를 뒤진다. 솜사탕이 먹고 싶으면 형들 중 하나가 다가가 솜사탕을 받아 들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그대로 돌아서 버린다. 열불이 난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모두 나와 다른 한 형이 챙기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훔쳐온 것들을 나눌 때 벌어진다. 형들은 내가 맡은 역할을 형편없는 것이라며 내 몫을 제대로 주는 적이 없다. 먹을 것을 한 번이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먹은 적이 없다. 그럴 때면 나이에 따라 게다가 덩치에 맞게 분배를 하면 내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눈꽃만큼 밖에는 안 된다. 아껴 먹어보는 방법도 써봤지만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재빨리 먹어치우고 손을 벌리는 쪽은 오히려 그들이다. 잘못하단 국물도 없다.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게 좋다. 매형한테서 받는 것들만 해도 그렇다. 가끔은 여동생에게 나눠주는 적도 있지만 그에도 밉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잘못하단 국물도 없다.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게 좋다. 매형한테서 받는 것들만 해도 그렇다. 가끔은 여동생에게 나눠주는 적도 있지만 그에도 밉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싸움 끝에 내가 형들의 장단지나 발뚝을 물어 제끼고 도망쳐 나와 잠잘 곳이 없을 때면 안방으로 비집고 들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 조그만 것이 쫑알대는 바람에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곤 한다. 그러면 내가 갈 곳은 할머니의 골방 밖에는 없다. 그러나 골방은 냄새가 지독하다. 부패한 생선에 담뱃재를 지지겨 놓은 듯한 고약한 냄새다. 그리고 너무 어둡기도 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 방에 계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할머니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사라져 버렸거나 그렇지 않다면 빠짐없이 보아두었을 게 분명하다. 전등을 켜놓기라도 할라치면 어지러워 불 꺼 하고 소리 지르기 때문이다. 거기선 정말 웬만큼 졸립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할머니는 그저 또 싸웠냐? 줄이랄 놈들 이라고 중얼거릴 뿐이다. 자리에 누워 나는 할머니에게 말을 건다. 할머니가 날 너무 업고 다녀서 내 다리가 안짱다리가 된 거야. 어떤 우라질년이 그러던 내 다리는 내 허리가 이 모양이 된 건 누구 때문인데. 엄마한테도 할머니는 언제나 어떤 우라질년이다. 하지만 나는 이부자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입을 다문다. 매일 아침 나는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 50여 미터쯤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 다리를 건넌다. 그리고 다시 플라스틱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점들을 따라 하천을 내려오면 전봇대 전선들이 낮게 드리워진 골목이 나타난다. 골목길 양옆으로는 내 키에도 펄쩍 뛰면 손끝에 닿을 것 같은 추녀와 창문들은 출입문만큼이나 크고 연 분홍색 커튼이 아침 늦게까지 드리워진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다. 양화거리라고 불리는 그 골목에는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다. 하굣길이면 나는 더위에 지쳐 창가 그늘진 곳으로 의자를 내다 놓고 나와 앉아있는 그녀들과 마주친다. 그녀들은 껌을 씹거나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며 킬킬거린다. 손톱 소재를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여자들도 있다. 욕설을 퍼부으며 한 대 들러붙어 싸우기도 하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지나가는 남자들의 허리춤을 잡고 집 안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녀들 중 거뭇거뭇한 기미가 낀 눈매에 제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여자가 남자들의 허리띠를 잡고 늘어질라 치면 그들은 역겨운 것이 몸에 달라붙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손을 떨어냈고 집요한 그녀의 손이 허리춤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다. 그녀도 질세라 손님의 얼굴을 쥐어뜯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녀의 입을 통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욕설엔 어지간한 남자들도 얼굴이 헬쑥해져 꽁무니를 뺀다. 그런데도 더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 거리에 거의 모든 여자들이 달려들어 분풀이를 해준다. 양화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 그녀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거리에서 그녀가 맞이한 봄만 해도 25번이라고 했다. 그녀가 매양이다. 처음 나는 그 이름에서 역한 입냄새를 맡았고 가슴팍에 말벌처럼 달라붙은 젖꼭지 생각을 떠올릴 때쯤 해서는 조그맣게 입속으로 중얼거려 부는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양화거리에서 흐트러진 취객들의 걸음걸이와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가을부터였다. 많은 여자들이 철새처럼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새로 오는 여자들도 없었고 남아있는 여자들도 더 이상은 밖에 나와 손톱 소재를 하지 않는다. 양화 골목 끝에서부터 기와집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며 뽀얀 흙먼지를 피워 올렸던 것이다. 포크레인이 허물어진 지붕과 기둥과 벽을 덤프 트럭에 퍼 담았다.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터는 그만큼 더 넓어져 있었다. 공터에는 찢겨진 분홍색 커튼과 작고 알록달록한 색색의 병들, 낡은 옷가지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거대한 빌딩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통에 있는 시형 영화관의 매표소를 지나려면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야 했다. 매표소 안에는 에파리 남자가 표를 팔고 있었지만 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매표구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쯤이면 나는 벌써 극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 나는 한 번도 표를 산 적이 없다. 시형 영화관을 공짜로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은행 강도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이하드 영화를 본 후로는 건물벽에 매달려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를 넘어다니는 연습도 해두었다. 나는 이미 경찰들과도 총싸움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형은 둘을 해치웠어. 칼로 말이야. 칼? 녀석은 가까스로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형 영화관 좌석 사이로 널린 쓰레기를 걷어차며 돌아다니는 일에도 실증이 난 나는 밖으로 나와 시장통을 돌던 저녁 무렵 먹이가 될 만한 녀석을 찾아냈다. 그런 녀석들은 금방 표가 난다. 시장통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노점상들의 주변에서 할머니들의 지갑을 노리거나 손님과 흥정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슬쩍 하는 놈들이다. 그런 녀석들은 우리 집 가게에서 생선을 물고 달아나는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들 같다. 녀석들은 나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도 세다. 하지만 내가 녀석들로부터
뭔가를 우려낼 수 있는 것은 녀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녀석도 내가 너 나 좀 볼래? 라고 말했을 땐 내 엉성한 안짱다리와 형편없는 키를 가늠해 보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었다. 여기선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누가 도망친댔어? 마지막 말꼬리가 녀석의 이빨 끝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어렵사리 흘러나왔다. 잘 생각했어. 어느 골목이나 우리 형 똘마니들이 어슬렁거리거든. 녀석을 공터까지 데리고 오는 데는 여간 힘들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잔뜩 겁을 주면 시장통의 사람들 틈 바구니로 도망쳐 버리는 수도 있었고 자칫 우습게 보이면 덤비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구슬리다가 슬슬 겁을 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그릇상의 아저씨가 짜장면 먹고 있을 때 내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걸 내 눈으로 봤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훔쳤어. 녀석이 반쯤 허물어진 건물 벽을 등에 대고 서 있는 동안 나는 벽돌 무더기에 올라서 녀석을 내려다 보고 있다. 우리 주위로는 과자나 사탕 봉지들이 널려 있다. 이따금씩 녀석은 고개를 돌려 양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쪽으로 미간에 주름을 모은 눈길을 보냈지만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우리들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 앞을 지나는 누군가가 참견하려 드는 법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처에 사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똘마니들이 어기적거리며 다가오는 경우는 있어도 어른들이 끼어드는 경우는 없다. 알아. 나도 내 걸 훔칠 생각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어 갖자는 거야. 검게 번들거리는 녀석의 얼굴엔 적잖이 혼란스러운 빛이 떠오른다.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어떤 결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새꼬챙이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은 생선 칼을 가는 숫돌에 끝을 뾰족하게 갈고 나무 손잡이를 박은 꼬챙이다. 날이 번쩍번쩍 빛나는 식칼을 가지고 있는 내 형들에 비하면 내 것은 이쑤시개에 지나지 않는다. 내 16살짜리 큰형이 한밤중에 몰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작은 형은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그 칼을 사용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지고 나간 여러 번 중에 한두 번은 사용했을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시장통 아이들이 형들의 뒤통수에 대고 수근거리는 소리에 의하면 칼제비 형제야 라고들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도 저 안짱자리 녀석도 제 형들을 닮았대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벌이는 짓에는 그런 형들이 뒤에 버티고 있어 든든한 셈이다. 나는 주머니에 끼워 놓은 두 손을 꼼지락거린다. 이 대목에선 나도 늘 어색하기만 하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새꼬챙이 때문이다. 주머니 속에 뭔가를 숨기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게 다야. 정말이야. 굉장히 겁이 났어. 훔쳤던 걸 다시 집어넣고 이것만 들고 나왔어. 녀석의 손엔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놓여있다. 나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은 채 눈으로 동전들의 수를 헤아린다. 갖고 싶은 것일수록 무덤덤한 눈길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선생님의 해초리가 종아리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배웠다.
매가 종아리에 달라붙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나는 반 아이들을 차근차근 살핀다. 내가 종아리를 맞는 것을 고소해야 하는 놈들이 있으면 알아두었다가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다. 고개를 숙이고 기득거리는 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놈, 기름챙이처럼 고소해야 하는 녀석들도 있다. 나는 그런 녀석들 중에 몇몇 놈을 향해 씩 웃어 보인다. 보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암시이기 때문에 교실은 금방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진다. 같은 일이 몇 번 되풀이되자 더 이상 나는 씩 웃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지금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도 된다. 이제 그런 눈길은 녀석이 감춰둔 지폐가 있다면 추궁이 되는 셈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찔러 넣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돈을 챙기고 나서도 녀석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녀석이 화들짝 놀라 내밀었던 손을 재빨리 움츠렸다. 이 구석진 곳에, 그것도 돈을 접수할 순간에 누군가 나타났다는 것은 재수 옴붙는 일이었다. 누구야? 누구야? 나다. 무너진 벽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하굣길에 종종 마주친 적이 있는 바로 이곳 양화거리에서 남자들의 허리띠를 잡고 늘어지기로 소문이 난 매화 나무집 여자였다. 재수없게 수리. 곱추처럼 생겨먹은 게 입까지 더럽네. 더러워? 누가 모를 줄 알고? 똥갈보야. 순간 눈앞에 불이 번쩍했고 뺨에 뜨거운 것이 매달린 것처럼 화끈거렸다. 나는 여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내가 디딘 벽돌더미가 무너지는 소리와 동시에 엉덩방아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 새끼야. 몸을 일으켜 세운 여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곤봉처럼 내둘렀다. 단단하고 둔중한 것이 사정없이 내 몸뚱이를 내리쳤다. 나는 머리통이 깨질까봐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어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새꼬챙이를 쓰고 싶지는 않았다. 여자를 상대로 무기를 쓰는 것은 비겁한 짓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고꾸라졌을 때서야 여자는 때리기를 멈추었다. 등과 옆구리가 욱신거려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듯 재수 옴붙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걔가 너한테 돈을 뺏길 것 같든? 고개를 들자 나와 함께 있던 녀석은 온데간데 없었다. 난 강도가 될 거야. 어쭈,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구나.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벽돌더미에 엉덩이를 걸치며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래, 강도도 좋지. 그녀는 비닐봉지를 열어 마른 오징어와 2홉짜리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내 몸뚱이에서 퍽퍽거리는 소리를 냈던 게 그 소주병이었다. 또 덤빌 생각 아니면 그만 가봐. 난 내 마음대로 가. 그래? 그럼 오징어나 줄까? 내 앞으로 오징어 한 마리를 꺼내 던진 그녀는 술병을 입에 대고 새 부금을 마시고는 지독한 추위에 사로잡힌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러나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기만 했을 뿐 오징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네가 다리 건너편 생선집 아들이구나. 그래서 오징어가 싫다? 그럼 이리 줘. 네가 던졌으니까 네가 가져가. 갸름해진 눈매로 그녀는 한동안 나를 응시했다. 난 어른이야. 넌 아이고. 존댓말을 써야지. 나한테 맞은 건 맞은 거고. 난 아무한테도 존댓말을 안 써. 그러자
그녀의 갸름해진 눈매에 미소가 매달렸다. 부모님한테도? 나는 우리 집 가게에서 생선을 물고 달아나는 썩은 동태, 시장통을 쏘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로 더럽기 짝이 없는 회색 털을 가진 놈을 바라볼 때처럼 눈을 치켜 떴다. 선생님한테도? 난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대답도 안 했어? 대답은 누구나 해. 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좋아. 그런 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너... 그러더니 그녀는 술병을 치켜들고 말했다. 한 잔 줄까? 바보같이. 바보? 그래, 난 바보야. 그녀는 어깨를 내려뜨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의 충혈된 눈 주위로 코와 광대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마른 얼굴을 뜯어보았다. 이름이 뭐지? 난 매양이야. 양화거리 여자들 사이에서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 나는 그 대답을 사흘 뒤 매화나무집 앞에서 했다. 아버지는 파리채를 진 손을 늘어뜨린 채 등받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그럴 때 아버지의 모습은 물이 차서 기우는 물레방아 같았고 쿵 하는 방아 소리에 놀란 듯 다시 기울어진 중심을 가다듬는다. 어머닌 아버지가 왔던 손님도 쫓아댄다고 소리를 질렀다. 도둑 고양이들과 시장통에 불썩거리는 검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돌아다니는 썩은 동태를 쫓거나 알을 낳을 장소를 찾는 쉬파리들을 잡는 일에서부터 아버지가 배달을 나갔을 때 가게를 돌보는 것은 학교에서 돌아온 나와 막내 여동생의 몫이다. 그러나 그 일은 대부분 막내가 받고 나는 밖으로 나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는 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무언가를 손에 쥐어 주어야 한다. 그것들은 대개 장난감이나 새로 산 내 학용품들이다. 사실 내게 그런 것들이 별 쓸모가 없고 그 애는 그런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흥정에 만족하는 편이다. 매양이 나를 소주병으로 두드려 팼던 지난 가을 이후로 하굣길에 나는 종종 매양과 마주쳤다. 그녀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할 일 없이 담배를 피우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매화나무집 앞 텅 빈 거리에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점점 무너져 들어오는 양화 골목의 기와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이 사는 매화나무집이 허물어질 날을 헤아려 보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나는 그녀에게 인사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므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서 뭐래? 넌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어디서나 살고 있어.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 예전에 이곳에 많은 여자들이 살았을 때가 좋았어. 난 사람이 많은 곳은 싫어. 그래서 학교에 가기도 싫어.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다른 쪽 손으로 귀와 코와 눈을 더듬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당황스럽게 말했다. 만지지 마. 조금만. 그래도 넌 학교에 가야 돼. 난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는데도 나는 맥이 빠져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집을 무너뜨리지 말고 여기서 살면 되잖아. 그녀가 바보가 돼버린 건 아닌가 싶어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우리 큰언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시청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가져와 무너뜨릴 테니까. 며칠 뒤 양화거리를 지나던 나는 매화나무집 앞에서 매양과 한 집에 사는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손에 쥔 약봉지를 들어 보이며 매양이 아프다고 말했다. 매양 언니가 내 얘기 하더라. 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통로 끝으로 수도가가 딸린 작은 정원이 있었다. 수도가의 반대편은 매화나무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나는 비로소 매화나무 집엔 매화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자들은 거기서 설거지나 빨래를 하기도 하고 거의 위통을 벗어붙인 채 머리를 감기도 했다. 방들은 정원을 둘러싼 양편으로 이어지는데 매양의 방은 출입문을 들어서 오른쪽 끝이었고 왼쪽은 부엌이 있는 살림집이었다. 그러니까 집안의 제일 깊은 구석이 매양의 방이었다. 매양은 며칠 사이에 북어처럼 말라 있었다. 태식이 왔구나. 어디가 아파? 하루 종일 토했단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언니, 우선 이 약 먹어. 속이 좀 가라앉을 거야. 여자의 말에 매양은 손을 내저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거기 놔둬. 꼭 먹어야 돼. 두 캐릭터가 여자가 나가자 매양은 내게 앉으라고 말했다. 학교 갔다 오는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의장 속에 하루 종일 토악질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무엇이 들어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왜 하루 종일 토했어? 밤새 마셨거든. 그래도 난 밤새 마시는 게 좋아. 누구든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좋아. 이젠 그런 일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밖에는 없거든. 남향으로 단 창문 아래 작은 경대 위엔 화장품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벽으로는 형형색색의 술병들이 진열된 찬장이 서 있었다. 방 안에선 약간의 담배와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가슴속까지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이상한 냄새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음만큼이나 복잡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남자로는 네가 처음으로 이 방에 들어온 거다. 너. 그녀는 몸을 뒤척여 모로두으며 눈꼬리 가득 찬 주름에 뒤덮인 웃음을 떠올렸다. 푸른색 줄무늬 셔츠에 윤기를 잃은 머리칼이 흩어져 있고 윗단추가 풀려 있어서 옆으로 처진 가슴에 윤기가 보였다. 그녀가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곳 양화거리에서 내 가슴이 다 자랐어. 그리고 쭈그러들기 시작한 곳도 여기야. 내 말 알겠니? 나는 못 믿겠다는 듯이 어쩌면 그녀의 말과는 상관없이 자신 없는 표정을 지은 것 같다. 그러자 매양은 좀 전의 웃음을 떠올리며 물론 여기서만은 아니야. 몇 번 여행을 했던 적도 있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나는 물끄러미 기미가 낀 매양의 눈두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 쉽게 김이 빠지는 콜라처럼 그래서 슬퍼진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하굣길이면 나는 매화나무집 출입문을 들어가 매양아! 라고 부른다. 여러 개의 방문이 일제히 열리면서 여자들이 얼굴을 내민다. 동그랗게 뜬 눈들이 내게로 쏠린다. 그녀들은 매양 언니, 손님! 이라고 기득거리며 문을 닫는다. 하지만 나는 매양한테 한 번도 돈을 지어준 적이 없으므로 손님은 아니다. 그녀들은 내가
매양과 소꿉 장난이라도 하러 온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도 소꿉 장난 같은 짓을 벌일 생각은 없다. 매양은 곧잘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한정없이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겨드랑이 털을 뽑기도 하고 창포 향기가 나는 푸른색 병에 든 액체를 속옷에 뿌리기도 한다. 천연덕스럽게 화장을 하고는 모두 지워버리는 심술을 떨기도 한다. 어떤 땐 내 앞으로 발톱을 내밀고 매니큐어 칠을 시키려 들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싫어 라고 대답한다. 몸 치장을 끝내고 나서야 매양은 내 쪽으로 돌아앉는다. 그리고는 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리를 곧게 뻗게 시킨 다음 어린아이용 베개 2개를 양쪽 무릎 옆에 대고 끈으로 조인다. 안짱다리를 교정하는 매양의 치료법이다. 그런 자세로는 앉아있기도 불편했지만 매양은 그렇게 해야만 다리가 곧게 펴지고 키도 훌쩍 크게 될 거라고 말한다. 나는 매양이 손님들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매양은 내게 내가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 이런 다리로는 강도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내가 매양의 말을 따르는 것은 그녀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다리를 묶고 벽에 기대고 앉아 있으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깊은 물속에 들려오는 듯한, 아마도 다른 방에서 손님들과 시덕거리는 매양의 웃음소리에 눈을 떠보면 그녀의 이부자리 속이다. 나는 매양의 이불 속에서 자는 잠이 좋다. 매양을 찾는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면 그녀는 내 차지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나는 매양의 가슴에 코를 박고 잠이 든다. 내가 매화나무집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매양의 방에서 다리를 붓고 자는 잠 때문이다. 늘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우리 방과 할머니 방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부자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양의 이부자리에서 나는 냄새는 좋다. 나는 매양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찾는 손님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양이 손님과 함께 있는 경우는 다른 여자들이 남자를 돌려주는 경우라고 했다. 그녀들끼리는 그렇게 말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화나무 집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던 여자는 매양이었다고 했다. 그땐 그녀가 다른 여자들에게 손님을 돌려주었고 이젠 손님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어쨌든 매양 언니도 먹고는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내 기분은 그녀의 눈두덩을 바라볼 때처럼 이상해진다. 왜 매양을 찾는 손님은 없지? 나이가 많아서야. 난 늙었거든. 처음에 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그녀가 불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후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매양이 너무 말라서일 거야. 마른 게 어때서? 나는 남자들이 마른 여자보다는 살찐 여자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엔 그녀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한다. 예전에 매양은 훨씬 예뻤을 거라는 말에도 그녀가 화를 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가 술에 취해 있을 때면 내 키가 너무 작고 안짱다리이기 때문에 키 크고 살찐 여자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그녀가 늙어 쭈그러들었고 이젠 병까지 들었다는 말로 응수한다.
어떤 땐 미라처럼 삐쩍 말라 죽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녀는 내게 병신 새끼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꺼지라고 발길질을 한다. 하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매양의 방에 들리기 시작한 후로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병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가족들끼리 쓰는 욕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날 내가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는 어제 일을 까맣게 잊고 깔깔깔깔 웃어대며 수다를 떨기 때문이다. 담배를 거꾸로 피워물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랬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번번이 다툰다. 나는 매양을 위해 술과 담배와 진통제 심부름을 한다. 그러면 그녀는 내게 심부름 값으로 초콜릿을 사오게 하거나 동전을 지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달콤하지도 못했고 돈을 받아쥐기가 싫었다. 그러면 그녀는 금방 달려들어 내 뺨딱이라도 올려붙일 것처럼 화를 낸다. 너 내 돈이 더럽다는 거야? 돈은 나도 벌 수 있어. 난 강도가 될 거니까. 강도가 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만 내가 심부름 값으로 주는 건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두드려 맞을 거야.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어? 나는 매양과는 주먹으로 때리는 식으로는 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나는 그녀가 지어주는 돈은 모두 우리 집 샘가 땅속에 묻어버린다. 나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한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어른이 돼서나 생각해 볼 참이다. 겨울이 되자 양화거리의 기와집들을 무너뜨리는 공사는 중단되었다. 무척이나 많은 눈이 겨우내 내렸다. 매화나무집 지붕에도 그리고 우리 집 지붕에도 눈이 쌓였다. 아버지는 우리 집 지붕이 주저앉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아버지가 슬레이트 지붕에 녹슬어 떨어져 나간 양철 용마루 사이로 드러난 틈새와 여기저기 뚫린 구멍들을 메우러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지붕이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걱정은 지붕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 같다. 매번 아버지는 꾸물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붕 걱정을 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어 얼음이 부족할 때면 아버지는 더운 날씨를 걱정한다. 아버지의 걱정은 늘 그런 식이다. 난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매양이 말했다. 그녀는 술에 취하면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네가 떠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매양은 난 안 떠나 라고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계속되는 매양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내 안짱다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 키만 해도 그녀의 방벽에 4개월 전에 표시해 놓은 눈금보다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그래도 매양은 자신의 치료법을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매양이한텐 왜 가족이 없지? 난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였어. 12살 때 여기로 와서 14살 때부터 손님을 받았어. 손님을 받으면 뭘 해? 술 마셔? 술도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나하고처럼? 갸름한 눈매의 웃음을 떠올리면 그녀는 꼭 눈매만 따로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진다. 아니, 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 돈 때문이지. 그렇게 해야 그자들이 돈을 주거든. 내가 돈을 주면
그런 남자들하고 앉아도 되잖아? 어쭈, 강도짓을 한 돈? 아니야. 그럼 도둑질 한 돈? 아니야. 그럼 은행을 털어서? 다짜고짜 베개 사이로 다리를 빼낸 나는 매양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너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그녀가 내 두 손목을 움켜쥐며 소리 질렀다. 이어서 내 몸이 공중으로 번쩍 들렸고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져 오는 충격을 느끼며 나가 둥그러졌다. 깨어났을 땐 매양이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울지 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도둑질하고 강도짓도 매양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매양은 울음을 그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내 손등으로 떨어져 내렸다. 미지근한 물기가 손에 잡히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봄이 오면 이제 나도 4학년이다. 양화거리 기와집들을 부수는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2월 말 경이었는데 매양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시청에서 나온 남자 넥타이를 개 목살이 잡듯 끌고 다닌 것은 공사 첫날이었다. 내가 동네 조무래기들과 포크레인이 그 거대한 주걱손으로 기와집 지붕을 쪄 누르는 것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5번 만에 집 한 채가 폭삭 주저앉자 우리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들 옆에서 서류철을 든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청 남자가 목에 빽딱이라도 걸린 모양으로 쾌! 하는 소리를 냈다. 언제 다가왔는지 매양이 남자의 넥타이를 틀어쥐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 와중에도 시청 남자는 질퍽한 길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종이들을 집으려고 손을 내저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니놈이 뭔데 남의 집을 부숴? 매양은 전혀 딴 사람 같았다. 언젠가 시장통 한가운데로 도망치는 여자를 죽이려고 식칼을 들고 뛰어나오던 이웃집 남자의 눈빛도 그랬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남자가 바둥거리며 손을 내젓고 발길질을 해대는 동안 매양이는 남자의 뒤쪽으로 돌아 앞으로 떠밀기 시작했다. 넥타이가 남자의 목을 빨랫줄 매듯 조여들어 혈관들이 붉어져 나왔다. 우리들이 매양을 따라 몰려가자 남자의 손에서 떨어져 내린 종이 위로 발자국들이 찍혀 나왔다. 전현이 사람 잡네. 잡어.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년아, 얼른 놓지 못해? 매양이 큰언니라고 부르던 여자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소리치며 달려드는 순간 매양이 내두른 주먹이 퍽 하는 소리를 냈다. 한 차례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인연이 어쩌려고 이래. 얘. 한 발 물러선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매양이 말했다. 네 좆대가리를 키워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 집을 부숴. 잘 봐둬. 남자의 얼굴이 푸르죽죽해지고 있었다. 드러난 흰자위가 간질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허우적거렸다. 두 번째로 달려든 사람은 포크레인에서 뛰어내린 기사였다. 그자가 뒤에서 매양을 닦고 챘다. 오래지 않아 경찰들도 달려왔다. 시청 남자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거렸고 매양의 손은 온통 쥐어뜯긴 상처들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번엔 매양이 경찰들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끌려가기 시작했다. 신발 한쪽이 벗겨져 나가고 무릎이 땅에 끌렸다. 그러나 머리칼을 움켜쥔 경찰은 앞만 보고 걸었다. 소리를 내지르던 매양이 손을 내두르고 발길질까지 해댔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이제 반대쪽으로 경찰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로는 발자국들이 찍혀 난 종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매양의 신발 한쪽을 주워 들었다. 가장자리에 털이 달린 얇은 덧신이었다. 질퍽거리던 땅이 소롯이 굳어들고 있었다. 눈이 또 내리게 될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몸은 얼린 생선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따금씩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잡기는 했지만 비좁은 의자 위에 놓인 몸집이 쉽사리 고정될 것 같지는 않았다. 지저분하게 번진 침이 입가로 흘러내렸다. 손에 쥐고 있던 담뱃갑이 미끄러져 떨어져 탁 하는 소리를 내자 아버지의 눈이 개슴츠레하게 열렸다 닫혔다. 곧바로 규칙적인 호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가게 밖으로 나가 차양막이 젖은 진열대 앞에 섰다. 진작부터 보아둔 크고 싱싱한 오징어 2마리를 얼음과 함께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쪽을 살펴보고는 진열대를 돌아 빈 상자를 쌓아둔 곳으로 갔다. 그 상자들 속에 넣어둔다면 아버지는 물론 도둑 고양이들도 오징어를 빼내갈 수는 없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었다. 다시 가게로 들어온 나는 아버지의 코에 빨래집게라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해가 지자 나는 집을 나섰다. 생선 내장을 담아놓은 양철통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너한테선 내장 썩는 냄새가 나. 나는 하천에게 말했다. 내 손엔 오징어를 담은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었다. 매화나무집 정원을 들어서자 꽃망울이 맺힌 정원의 매화나무 가지 아래 큰언니라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매양이 내 손에 들려진 비닐봉지를 보고 말했다. 오늘은 또 뭘 훔쳐왔니? 경찰서로 잡혀간 지 이틀 만에 돌아온 매양의 찢어지고 터지고 멍들고 했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나는 어정쩡하게 멈추어 서서 말했다. 이건 집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럼 부모님한테는 매형이 훔쳐오랬다고 말했어? 이런 심술에는 나도 부하가 치밀었다. 자기가 좋아서 가져오는 건데 뭘 그래? 큰언니라는 여자가 눈을 흘기며 다가와 봉지를 받아쥐고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통물을 썰어놓고 오징어국을 끓이면 시원하겠다. 어째서 오늘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매양이 내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겨우내 그녀는 거의 밥을 먹지 못해 이젠 해초리처럼 말라버렸다. 내 손목을 움켜쥔 매양은 또다시 나를 들어올려 집어 던질 것처럼 거칠게 끌어당겨 자기 방으로 몰아넣었다. 너 똑바로 보고 있어. 문을 닫자마자 매양은 선체로 상의를 벗어 젖혔다. 그건 아주 간단했다. 양손을 X자로 해서 상의 끝을 잡은 다음 위로 들어올려 마지막으로 옷소매에서 양팔을 빼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의 젖가슴은 묽게 쑤어놓은 풀 같았고 그 끝에 달라붙은 젖꼭지는 꼭 말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젖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만져봐. 넌 오징어를 가져왔으니까.
내 쪽으로 다가온 매양은 내 두 손목을 움켜쥐고 자신의 젖가슴에 올려두었다. 나는 또다시 매양이 미쳐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 더럭 겁이 났다. 내가 그동안 가져온 생선값을 모두 합하면 내 아랫도리도 벗길 수 있어. 해보고 싶은 짓이었잖아. 덜덜 떨려오는 턱을 억제하느라 어금니를 꽉 물자 갑자기 아랫배로부터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왔다. 내가 매양의 소나기에서 손목을 빼낸 것인지 아니면 매양이 내 손목을 놓아준 것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풀려난 손을 들어 매양의 뺨을 힘껏 때리쳤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때리기를 멈춘 것은 매양이 쪼그리고 앉은 채로 내 주먹과 발길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였다. 매화 나무집을 뛰쳐나온 나는 무작정 하천을 따라 흩어진 불빛 사이를 내달렸다. 내 키는 점점 줄어들어 땅바닥에 오그라 붙고 있었다. 희멀건한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다가 종래는 스며들고 말 것 같았다. 거리는 매화 나무집과 우리 집 사이를 흐르는 더러운 하천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기포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하천으로 뒤돌아보면 문득 다가와 있는 진저리 처지던 어둠의 자락을 헤치며 나는 달렸다. 후로 나는 양화 거리를 지날 일이 있으면 훨씬 위쪽으로 한참을 돌아다녔다. 매양이 죽지만 않았다면 지금쯤은 그녀를 깨끗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어제 나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다음 무너진 매화나무집에 가보았다. 포크레인이 그 함지박 같은 주걱손으로 부서진 기와더미를 퍼올렸고 누군가 건들거리는 손이 보인다고 소리쳤을 때서야 작업은 중단되었다고 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그게 나무떼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단다. 무너진 매화나무집 한가운데 수도가 울타리로 둘러싸인 몇 그루의 매화나무에는 흙더미에 눌린 붉은 기가 도는 하얀 매화꽃들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어린 시절 처음으로 알게 된 여자 매양. 그러나 지금은 그저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랑도 그리움도 성욕도 아니었던 한 여자에 대한 투명하고도 감동 어린 인생 보고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